안녕하십니까. 결혼여동입니다. 자, 시험 잘 보셨습니까? 자, 이번 시험은 평년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문제를 낼 때 좀 난이도가 높은 것은 좀 빼고요. 평년보다 약간은 쉽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한 65점이면은 평년에 60점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험은 평년 수준이니까 60점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보통 이 문제의 난이도를 판단을 할 때 난이도가 높은 것이 몇 문제가 들어갔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난이도가 낮은 것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를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난이도가 낮은 것에서부터 중까지 상중하를 다시 세분해서 상중하로 나눌 때 중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22문제 정도가 나오면 그게 평년의 난이도라고 보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에 해당하는 문제까지가 24문제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웠던 거죠. 근데 이번 시험은 한 22개 정도. 자, 이런 것들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22개가 된다는 겁니다. 자, 1번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은 다음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나 틀린 것은이죠. 자, 1번의 민법상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땅에 붙어 있는 거죠. 주택, 상가 등 토지에 부착된 항구적인 토지 부가물이죠. 항구적인 토지 부가물이에요. 잠깐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2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수수단을 갖는 물건으로서 광해부동산에 속하죠. 이것도 많이 공부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3번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상품, 생산요소, 소비재, 자본자산. 자, 이게 전부 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용어들 아니에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생산요소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소비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다음에 4번이 틀렸죠.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다 맞고요. 자, 이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개념 우리가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형 측면, 유형 측면 할 때 유형 측면은 기술적 측면이고 무형 측면은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은 이제 복합 부동산하고 복합 개념 부동산하고 요거 구별하라는 거고요. 복합 개념 부동산 하면은 법 경기를 모두 살펴보는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모두 살펴보는 기술적인 면을 포함해서요. 그런 측면이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그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번은 이게 틀려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2번은 틀려도 용서가 되는 것이 몇 개인가 문제죠. 몇 개인가 문제 이런 것들은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모르면 결국 찍어야 됩니다. 세모가 하나라도 나온다면은 찍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승부 걸지 마시고요. 읽어서 지나가시더라도 용케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은 체크하고 지나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세모가 몇 개 나온다면은 빨리 세모 몇 개 체크해 놓고요.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공지는 건폐율 적용으로 한 필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니은 건부지, 지상의 건축물 등으로 인해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 자, 요것도 맞는 말이죠. 이것도 맞는 말. 그다음에 디귿 획지입니다. 자, 획지는 필지 획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등기나 등록. 자, 이렇게 법적인 개념이 나오면은 획지가 아니고 필지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부지입니다. 자, 이 부지는 대택부 할 때 나오는 얘기죠. 가장 폭넓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건축 용지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리얼은 맞는 말. 가장 폭넓게 쓰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미음은 나지가 나와 있죠. 나지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의 땅인데 건물도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공법상 제한은 있습니다. 국가가 제한하는 그런 공법상 제한은 있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만 틀리고 4개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죠. 지금 4개라고 해서 4번이 아니죠. 4개인데 어디 있어요? 4개인데 2번에 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은 자, 요거는 이제 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죠. 부동산 특성에 대한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게 이와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의 영속성이죠. 자, 영속성 부동산의 임대시장 형성, 부동산의 가치 개념 형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겠죠. 자, 영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소모되지 않는 거죠.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무슨 임대시장이 나오냐? 자, 이게 여러분들 임대차, 소비대차 들어보셨나요? 민법에서 임대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대차 있죠. 자, 이 임대차에 대응하는 게 소비대차거든요. 금전 소비대차 이런 것도 있지만 쌀 같은 것도 소비대차를 한다 그럽니다. 쌀을 빌려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를 갚는 게 아니고 쌀을 빌려서 먹고 나중에 다른 쌀로 돌려주죠. 이거는 효용의 지속기간이 짧은 것들이에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비돼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임대차는 빌린 물건으로 돌려주는 거죠. 빌린 물건으로 돌려준다는 얘기는 효용의 지속기간이 긴 물건들이에요. 그럼 효용의 지속기간이 길다 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영속성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 개념 형성이에요. 우리 가치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치라고 얘기할 때 장래 기대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하죠. 장래 기대 편익의 현재값. 자, 이것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효용의 지속기간이 길기 때문이죠. 이것도 무슨 성질 관계 있어요? 영속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2번은 병합분할 가능성 하는데 이게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런 걸 틀리면 안 되고요. 이런 문제는 걸러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병합분할 가능성이 아니라 용도 다양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을 동질화한다. 동질화하는 것이 아니죠. 이질화하고요. 또 부동산의 비교를 명확하고 용이하게 한다. 이거 그렇지도 않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 자체 특성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건데 지금 이게 전자는 시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음에 5번은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 이론과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자,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영속성의 현상이 맞습니다. 근데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개별성 때문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자,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쉬운 문제인데요. 다른 질문하고 이제 함께 봐야 되니까 이건 제가 표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55점만 맞춰서는 이제 합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으로 맞춘 후에 이런 거는 좀 추가로 좀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공급량은 늘어나겠죠. 뭐 이런 현상을 보란 얘기죠. 그래서 1번에 부동산 공급량은 감소하죠.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아니죠. 공급량이 증가죠. 증가인데 감소하라고 되어 있죠. 틀렸죠 이거. 공급량이 증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을 가져오며 균형점의 변동을 준다. 자, 가격이 변하는 건 그 곡선상의 점의 변화죠. 곡선 자체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현재 초과 수요 상태라면 자, 지금 현재 초과 수요 상태에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초과 수요는 점점 해소가 됩니다. 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죠. 수요량은 줄면서 공급량은 늘어나니까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초과 수요 상태라면 얘기란 얘기예요. 현재 초과 수요 상태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상태예요.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공급량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과 수요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초과 수요의 크기가 점점 줄어요. 3번이 옳은 말입니다. 다음에 4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기업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자, 총수입 얘기 나오죠.
총수입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 이걸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가운데가 단위 탄력적이고,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가격 수준이 낮을수록 비탄력적이에요. 한가운데를 기준해서 탄력 구간, 비탄력 구간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수요 가격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이라고 했어요. 이 구간.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이 넓이가 늘어나요? 이 넓이가 바로 총수입, 판매 수입이라고 그랬죠.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가격을 올리면은 이 밑에 사각형 넓이보다 이렇게 올라온 이 사각형 넓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에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총수입이 감소한다는 거 증가죠. 지금 부동산 가격 지금 상승하는 경우라면 총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부동산 수요량이 감소하여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수요 곡선 상의 점의 변화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 5번은 2번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틀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요거는 뭐 요 정도는 사실 좀 맞춰줬으면 합니다. 다음에 5번. 자, 요거는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요거는 틀리면 안 돼요. 워낙 평소에 많이 얘기했던 거라 요 정도를 맞춰야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총부채 상환 비율을 올리면 했어요. DTI를 올리면 뭐예요? DTI. 요거를 올린다는 얘기는 40%에서 50%로 올린다. 이러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더 커지죠. 자,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부동산 수요가. 그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량이 증가하면서 균형 가격도 상승하죠. 위로 올라갑니다. 이 수요 곡선의 이동 방향과는 이 균형량, 균형 가격이 모두 다 똑같은 방향입니다. 이게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량 감소하고 가격도 내려가는 거죠. 다음에 2번 건축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그러면 건축 기술 수준 향상은 공급이 증가죠. 자, 공급이 증가하면은 거래량은 항상 요거 따라간다 했어요. 균형량은 증가합니다. 근데 균형 가격은 내려가죠. 공급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일치하고 균형 가격은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시킨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면 자, 공급자들의 가격 상승 예상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집을 팔 사람이요. 집을 팔 사람인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팔겠습니까? 나중에 팔겠습니까? 나중에 팔겠죠.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안 팔겠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3번은.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 어떻게 해요? 거래량은 항상 이거 따라간다 그랬죠. 거래량은 줄어들고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맞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이요.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공급이 증가죠. 공급 증가하는 거는 2번과 같아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건 항상 이거 같이 따라가니까 거래량, 균형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자, 됐고요. 결국 이제 5번이에요. 지금 다 맞죠? 5번인데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서요. 대체재 가격 하락.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대가비라 그랬어요. 대가비. 대체재 가격이 내려가면 비례로 수요 감소라 그랬어요. 수요 감소. 대가비 했죠. 수요 감소. 그럼 수요 감소면은 수요의 경우에 이게 다 방향이 같다 그랬죠. 이게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량 증가하고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수요가 감소할 때는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돼 있죠. 이거 틀렸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무슨 함정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공식 따라 그냥 매뉴얼 따라 하면은 바로 맞출 수 있는 거라는 얘기요. 결국 5번까지 중에서는 두 문제는 맞춰야 돼요. 5번까지 중에서는 두 문제. 다음에 6번도 맞춰야 돼요. 6번. 자, 이것도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자, 이거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어요. 자, 다른 조건 일정한데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했어요. 자, 수요가 어떠할수록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균형량이죠. 균형량.
균형량인데 이제 일단 이겁니다.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B가 더 했어요. B가 더 이렇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될수록 이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사실 이거 그러지 않고도 이것만 보고도 풀 수 있어요. B가 더만 알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어떻게 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은 비탄력적인 A, 비탄력적에서 가격이 더 하락하죠. 더 하락. 더 많이 하락해요. 자, 근데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균형량은, 수량은 좌우로 변하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균형량이 더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가격이 더 하락한다는 얘기는 균형량은 덜 증가합니다. 이게 B를 따라 양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A를 따라 균형량은 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더 하락한다 이 소리는 균형량은 어떻게? 균형량은 덜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1번 같은 거는 워낙 자주 언급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에 대해서 B가 더만 기억하면은 어렵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B가 더인데 더는 가격이 덜하면 따. 근데 양을 물었으면 덜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B가 더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볼까요? 2번도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성을 했잖아요. 그럼 B 나왔죠? 균형 가격 나왔죠? B가 더 되고요. 다음에 3번에서는 탄력적일수록 있잖아요. 그럼 B가 덜한 얘기는 탄력적일수록은 가격이 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있네, 덜. 그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탄력성이 자, 이것도 B네, B. 비탄력적일수록 양을 묻고 있네요. B가 더인데 균형량은 덜 맞잖아요. 그리고 완전 탄력적이면 뭐예요?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니까 이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움직여도 이때는 균형 가격이 변하지 않죠. 옳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7번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7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자, 근데 이렇게 풀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몇이에요? 가격 탄력성이 0.4죠. 이것은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0.3이에요. 소득 탄력성이 0.3이면 0.3배만큼 수량이 변하는데 소득의 0.3배만큼 변한다는 얘기고 가격의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격이 5% 상승하였음에도 했어요. 자, 가격이 5% 상승하였음에도 하면 여기 수요량 변하는 걸 계산할 수 있죠. 다음에 여기 소득이 몇 퍼센트 변할까요? 질문은 뭐예요? 질문은 소득 변화율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소득이 변했을 때도 여기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오겠죠. 자, 근데 0.4배만큼 변하니까 여기가 4, 5, 20, 2%만큼이죠. 2%만큼 수요량이 줄어듭니다.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얘는 항상 반대란 말이에요.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수요량이 1% 증가하였다면 이 두 개의 합입니다. 이 두 개의 합이 여기가 1% 증가란 얘기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결합해서 얘가 1% 증가란 얘기는 얘가 2% 감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1% 증가란 얘기는 여기가 3% 위라는 걸 찾아내라는 얘기 먼저. 3% 위니까 여기에 뭐를 곱하면 3% 위로 가느냐 이거죠. 0.3배에서 3%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10%가 돼요. 여기가. 결국 여기가 10%라는 얘기예요. 10%. 그래서 찾아오는 순서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순서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0% 증가죠. 10% 증가.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8번은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지금 1번 지문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리적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용이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 이게 완전 경쟁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할 때
마네킹을 집어넣고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을 집어넣고 충돌시켜서 죽으면 꺼내고 죽으면 꺼내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 수요 공급 이론 할 때 이 모형이 일종의 마네킹 같은 거예요. 마네킹. 이런 모형을 가지고 현실의 시장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고, 여기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질문이고요. 옳은 말이에요. 1번은. 근데 2번은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나 주택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집에 10년 된 20평짜리 집에 월 30만 원 내는 거 하고요. 1년밖에 안 됐는데 10평짜리 원룸에 월 30만 원 내는 거 하고요. 월 50만 원 할까요? 자, 이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물리적으로 다른 놈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똑같이 한 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자, 이런 경우는 월 30만 원, 이거는 월 50만 원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얘가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주택 서비스 이렇게 하면은 10만 원을 한 단위로 본다면 얘는 3단위를 수요한다 그러고 얘는 5단위를 수요한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8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질적인 건데 동질적인 거 3개, 동질적인 거 5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말이고요. 2번. 어려운 말이죠. 다음에 3번은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 보셔도 되고 4번에 우리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곡선 유량, 장기 공급곡선 저량 개념을 의미한다. 이 말하고요. 5번 지문이 모순돼요. 지금 5번에 주택시장 분석에서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량 개념을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와 저량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4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단기 공급곡선은 유량 개념을, 장기 공급곡선은 저량 개념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돼요. 단기가 저량이고요. 단기가 저량, 장기가 유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1년에 한 40만 채 주택이 공급됩니다. 4, 50만 채. 자, 1년 동안 4, 50만 채 우리나라 전체에. 그럼 한 달이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달이면 3, 4만 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한 달에 저 3, 4만 채가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게 3, 4만 채예요. 신규로 공급되는 것이.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공급되는 얼마 될까요? 얼마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단기간의 어떤 정부 대책이라든가 단기간을 전제로 분석을 한다면 단기간 내에 많은 양을 공급시킬 수가 있나요? 단기에는 많은 양을 공급시킬 수가 없어요. 수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1,500만 채 주택이 있거든요. 1,500만 채 주택에 한 달 동안은 몇만 채도 안 늘어요. 그러면 몇천 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전체 양에 비해서 몇천 채가 늘어난들 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양 있죠. 기존에 있는 양. 그게 뭐예요? 기존에 있는 양. 저량이죠. 저량. 그래서 단기 분석은 저량하고 장기 분석은 기간을 좀 많이 주니까 이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 눈치 빠른 사람들은 4번, 5번 지문이 모순된다는 것 가지고 둘 중에 하나 찍을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9번은 이거 맞춰야 돼요. 9번은 맞춰야 되는 게 이게 경기 변동의 특성에서 이게 회복은 느리고 그리고 후퇴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경사 비대칭. 자, 이거 공부를 좀 하셨다면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경기가 장기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이렇게 성장을 하면 여기서 요구하는 시기가 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긴 시간이 이루어지죠. 이 우경사 비대칭 하는 게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이 5번 지문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많이 물으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이제 1번 지문에서는 그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대체로 병행한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일반 경기가 잘 굴러간다는 게 뭐예요?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죠.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면은 그만큼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경기하고 상공업용 부동산은 경기가 함께 굴러간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순환하는 경향이 있다.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자 그러면 이제 자금이 일반 경기와 상공운용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 주거용 부동산 쪽으로는 잘 흘러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자원이 덜 들어가니까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좀 역순환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광역적 동시적이기보다 일반적으로 개별적 지역적 현상을 나타낸다. 지역별로 달리 나타난다. 이건 뭐 얼마든지 부동산의 특성에서도 파생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진폭이 더 큰 편이고 주기도 더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건 가장 큰 특징 아니에요. 3번은.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말하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경기하면 이제 건축 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지까지 포함시켜서는 잘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의 가중평균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며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선행하거나 후행할 수 있으며 독립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딱 정해놓고 이렇게 뚜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10번. 자,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이 수업을 그 정상적으로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3번 지문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코즈 정리 많이 했죠, 여러 번. 코즈 정리는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재산권을 부여해주죠. 재산권을 부여해주죠. 그래서 이 재산권이 거래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재산권을 팔지 안 팔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이거는 이걸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공장도 있고 이웃 주민들도 있고 할 때 공장이 오염물질을 내뿜으면은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자, 이럴 때 이웃 주민들한테도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걸 주고 공장한테도 오염물질 배출권을 주었을 때 공장이 갖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권을 다 써버리면 공장은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고 오염물질 배출권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이 재산권을. 오염물질 배출권이 재산권에. 이 재산권을 사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대가를 줘야 되는 거죠. 대가를.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재산권을 팔지 안 팔지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팔지 안 팔지는 그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권 부여하는 것을 가지고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제도 만드는 것을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이런 제도를 정부가 시행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주택을 팔지 안 팔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소유권을 팔지 안 팔지는 누구 마음?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걸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방법이죠.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1번은 비대칭 정보 불안정 정보. 자, 이거 외공불비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 다음에 2번도 공공재 났잖아요. 이 외공불비 하잖아요. 외공불비 할 때 1번은 비대칭 정보 얘기고 2번은 공공재 요놈 있잖아요. 다음에 4번은 불안정 경쟁. 여기 있는 불안정 경쟁. 불안정 경쟁으로 인해서 재화의 가격이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말은 좀 우리 수준을 좀 넘어서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불안전 경쟁으로 인해서 독점, 과점 이런 시장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담합을 하죠. 담합을 하면 가격을 어떻게 해요?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버리는 거죠. 이게 원래 이 물건이 적당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효율적인데 그 적당한 가격보다 올라가는 가격, 이것이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4번 지문과 요 3번 지문이 좀 어려워서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수업을 들었었던 분들이라면 이거를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11번은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 시장 개입을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지금 시장이 침체되어 있죠. 시장 침체.
시장 침체에 대해서는 살리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IMF다, 그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다. 자, 이러면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 1번에 주택 양도 및 보유 관련 세금 감면 괜찮죠. 그 다음에 대출금리 하향 조정 괜찮죠. 융자 비율 상향 조정 괜찮죠.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근데 분양권 전매 금지네요. 분양권 전매 금지는 주로 언제 합니까? 이거는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일 때, 투기가 나타나고 할 때 그때 하는 거죠.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5번에 다주택자 조세 감면. 자,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어야 되죠. 결국 9번, 10번, 11번은 모두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12번도 이거는 중요도가 높은 게 강조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분양가 상한제 또는 임대료 규제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어요. 자, 기억에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자, 이거 옳은 말이죠. 자, 분양가를 규제를 해버린 거잖아요. 분양가 규제하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돈 돼요, 안 돼요? 돈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을 줄이는 거죠. 공급을 줄이면 주택이 부족해지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은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임대료 규제와 같이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효과가 높다. 이 말도 안 되죠. 틀렸죠.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이런 부작용이 더 커져버리는 거죠. 니은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자,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1번, 4번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1번, 4번 기억, 디귿이 공통이니까 리얼 보면은 결정이 되겠죠. 리얼을 보시면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자, 여기에 틀렸죠. 이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는 어디에다 설정해야 돼요?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 시장 가격 아래.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 설정해야 정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시장 가격 이상으로 설정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니은, 리을이 틀렸고요. 기억, 디귿. 디귿은 그 주택 건설업체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건 뭐 앞에 기억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옳은 것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이 13번도 맞춰야 됩니다. 자, 13번은 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했잖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나올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어디다 짓는다? 내가 사는 옆 동네에다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옆 동네 지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이 말이죠. 자, 여기 옆 동네 공공임대주택 지으면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사적 시장의 수요자 감소. 여기 살던 사람이 옆 동네로 가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죠. 그래서 빈집 늘어나겠죠. 빈집 늘어나면 여기는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임대료 내려가면 여기는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손실을 보는 거죠. 임대인 손실. 기존 임대인들은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적 시장 임차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적 시장 임대주택의 공가 현상이 발생하고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임대료는 하락합니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2번은 공공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모두 혜택을 준다. 자, 이게 장기적으로가 틀렸어요. 장기적으로. 이건 지금 단기적으로 모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는 여기 장기적으로는 이 임대인들이 계속 손해보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공급이 줄죠. 장기적으로 하면은 임대주택을 헐고 새로 임대주택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상이윤을 회복하는 거죠. 정상이윤. 그래서 정상이윤을 회복한다. 이제 사적 시장이에요. 사적 시장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 본다? 장기적으로는 이쪽에 갖는 사람만 혜택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의 공급은 기존 사적 시장에 존재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자, 공공주택이 공급되면은 훨씬 더 여유가 많아지죠. 빈집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그만큼 더 활발하게 하고 또 탄력성이 커지게 돼요. 임차인들의 탄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량은 공급자의 정상 이윤이 존재할 때까지 감소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이 공급된 만큼 사적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 임대주택 수는 불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우선은 좀 늘어나서 좀 여유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기 늘어나는 만큼 이쪽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그다음에 14번은 위험과 수익에 관한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1번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말하며 표준 편차나 분산의 크기로 측정합니다. 다음에 2번 수익률이란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말하며 주관적으로 본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다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자,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 기준에 나오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이 작으면 채택하죠.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3번에 민감도 분석에서 민감도가 큰 투자안일수록 위험하다. 민감도라는 것은 변하는 정도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죠. 민감도가 크다라는 것은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죠. 변화가 크다, 이거는 뭐가 크다? 위험이 크다. 민감도가 크다. 이거는 위험이 크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보다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지나 항상 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위험이 커질수록 대체로는 수익이 커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 자, 5번도 이거 당연히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가 있어요. 변이계수는 변하는 정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변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변이계수는 자, 이게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변화의 정도.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낸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위험도는 이 숫자는 클수록 위험이 어때요? 클수록 우수한 투자안이 아니고 위험한 투자안인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이거 맞춰야 됩니다. 14, 15, 16번 다 맞춰야 돼요. 이 정도는 다 해야 돼요. 왜? 15번에 3번 질문이 정답인데 산출된 기대 수익률의 상향 조정을 통해 투자 의사 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 자, 기대 수익률의 상향 조정이 보수적 예측인가요?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해야 되죠. 보수적 예측이라는 것은 수입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요.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지 않습니까? 수익은 낮게 잡고 비용은 높게 잡았을 때 그 생기는 수익. 그거는 크게 나타나겠어요? 적게 나타나겠어요? 적게 나타나는 거죠. 적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때 그때 투자하겠다는 게 보수적 예측 방법이에요.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뭐예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고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 3번이 틀린 거고요. 1번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포트폴리오의 뜻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이 위험과 수익의 측정을 말하는 거죠. 위험과 수익 측정. 위험은 무엇으로 측정하나요? 위험은 이건 이론적으로도 계산 문제로도 알고 계셔야 되죠.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계산은 이제 수익을 측정하는 거는 계산으로도 알아두셔야 되죠.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하고 가중평균 이렇게 하죠. 가중을 집어넣어서 가중평균. 이건 쉬운 계산 문제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는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 공식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이건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표준 편차 계산하는 것은. 자, 요거에 대한 것이 2번 지문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기도 한다. 자, 이게 바로 앞에 나왔던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 이 민감도 분석은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어느 하나가 변했을 때 민감도, 그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보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5번 지문처럼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키면서 비관적인 경우와 낙관적인 경우 이렇게 수익성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유순전후 하지 않습니까? 가유순전후 하면은 여기에 이제 결과치예요, 결과치. 여기 이제 투자자는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임대료도 영향을 미치고, 공실도 영향을 미치고, 영업 경비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자율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 세율도 영향을 미치죠. 여기에 1%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여기에 1% 변할 때 얘가 얼마나. 자, 이게 1% 변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모형의 투입 요소라 그래요.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는 게 바로 뭐다? 민감도 분석이에요. 근데 이 세후현금 수지라고 하지 않고 순현가나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순현가나 내부 수익률. 왜냐하면 이런 순현가나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들이 모두 다 이 세후 소득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 5번 모두 다 뭐예요? 4번, 5번 모두 다 민감도 분석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다음에 16번도 틀리면 안 되죠, 이거.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왜? 16번에 5번 질문이 정답이 났습니까? 자,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모든 위험을 줄이는 거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줄일 수 있는 위험과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줄일 수 있는 위험이 뭐예요?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죠. 자, 근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패스하고 지나가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포트폴리오란 하나의 자산이 투자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개의 자산을 배합한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전통적 자산 산분법도 포트폴리오의 한 가지나 최적의 자산 배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전통적 자산 산분법이 뭔가요? 주식, 부동산, 예금. 자, 자산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라는 것이 전통적 자산 산분법이에요. 자, 근데 전통적 자산 산분법은 정확하게 여기 몇 퍼센트, 여기 몇 퍼센트, 여기 몇 퍼센트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대략 뭐 이렇게 세수나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은 정확하게 몇 퍼센트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예요. 그게 바로 최적 자산 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 더 우수한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상관계수가 1입니다. 상관계수가 1일 땐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죠. 맞는 말이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인데 1일 때는 효과가 없는 거고, 상관계수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이때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3, 4 다 맞지 않습니까? 5번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17번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자, 요거는 말입니다. 요 문제는 어려운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지문이 들어가 있는데 어려운 지문과는 전혀 관계없이 답을 맞출 수가 있게 지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그 5개 지문을 이제 시험에서 5개 지문을 풀면 그 5개 지문을 정확하게 다 알고 맞추는 문제가 몇 문제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몇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1번이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1번이. 1번은 쉽단 말이에요. 매년 말 이런 식 불입되는 경우라 그랬죠. 매년 말 이런 식 불입되는 경우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이걸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면 지금 수업, 이론 수업을 저한테 2번만 들어보셨던 분들도 이렇게 그리면, 자, 이거 뭘 계산해야 되는지 벌써 답이 나와야 돼요. 목돈 구하는 거예요. 목돈. 미래 목돈의 크기를 구하면 연금 내가계수가 되고요. 목돈 구할 땐 연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현재 목돈의 크기를 구하면 연금 현가계수가 필요해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가 됐다면 여기까지 1번은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감채기금계수를 이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원한 합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치로 환원이라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이렇게 환원하는데 목돈, 현재 목돈인데 연금이 안 들어가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감채기금계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기억이 틀렸다는 얘기는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옳은 것으로 이제 골라야 되니까. 자, 근데 니은이 니은. 저당 상수를 이용하여 원리금 균등 상환의 잔금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럼 일단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디귿에는 연금의 내과 계수는 매년 말 이런 식 받게 되는 연금을, 자, 매년 말 이런 식 받게 되는 연금 써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자, 또 그려지는 이게. 자,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하게 되는 금액이다. 자, 이때 달성, 이거 뭐예요? 목돈인데 미래 목돈이죠. 연금 내과 계수죠. 자, 그럼 디귿은 맞다는 얘기죠. 자, 디귿은 맞다는 얘기요. 자, 그러니까 니은은 몰라도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고 디귿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디귿이 들어가 있는 3번, 4번, 5번 중에 정답이요. 3번, 4번, 5번 중에 1번,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 디귿이 들어가 있는, 자, 그러면 이제 리을을 보세요. 리을. 리을은 연금의 내과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감채김계수에서 매기 불입되는 금액은 매기 초가 아닌 매기 말에 불입되는 것을 전제한다. 자, 이거 혹시 기억하실란가요? 제가 이렇게 그릴 때마다 이게 어디라고 해서 첫 번째 연도말 이렇게 그렸죠. 예,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게 리을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리을이 들어간다고 해서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3번과 5번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리을이 없으니까 결국 미음까지 가야 되는데, 미음. 연금의 현가계수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다. 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게 정답 지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이. 그래서 미음이 틀렸잖아요. 자, 결국은 이걸 몰라도요. 지금 기억과 미음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기억과 미음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럼 기억과 미음이 들어가면 안 되죠. 기억과 미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3번밖에 없어요. 얘네들을 몰라도 되면 얘네들을 니은디귿 리을을 몰라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2번 지문, 아까 니은 지문이 뭔가 하면은, 자, 이게 잔금 비율 공식 계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잔금 비율 공식 계산할 때 전체 기간, 대출 받는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분의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를 하죠. 자, 이렇게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잔금 비율을 계산합니다. 근데 연금 현가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기간에 저당상수 분의 1 돼요. 이게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가 전체 기간의 저당상수 분의 1. 자, 여기는 남은 기간의 저당상수 분의 1. 남은 기간의 저당상수 분의 1이에요. 역수니까. 자, 요거를 계산하면은 요렇게 네모 외자 이렇게 해서 남은 기간의 저당상수 분의 전체 기간의 저당상수 이렇게 해서 저당상수를 이용해서도 잔금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참고로 알고 계신데 이런 거는 참고로. 다음에 18번은, 자, 18번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18번은 우리 가유순전후 할 때 여기 영업 경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할 때 여기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경비에 안 들어가죠. 여기는 부채 서비스이니까 경비에 들어가지 않죠. 여기는 영업소득세니까 경비에 들어가지 않죠. 그것 말고도 추가로 영업 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거 따로 기억하시라 그랬죠. 바로 뭐예요? 감자소개입니다. 감자소개. 이거는 추가로 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용 요거 여기는 자본적 지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소유자 급여죠. 지금 18번에 1번 소유자 급여는 영업 경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건 또 개인적인 업무비죠. 자 이렇게 해서 영업 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은 더 나와 있죠.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소개 이렇게 해서 봐주세요. 그다음에 19번은 이제 계산 문제죠. 19번은 세후현금 수지를 묻는 계산 문제인데요. 자, 이거 세후현금 수지를 묻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세후현금 수지를 물으면 이 가요순촌 제일 밑에 걸 묻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물을 때 문제에서 요 단계가 제일 골치가 아픈 단계예요.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 요 단계.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에 영업소득세 금액을 알려줬으면 그냥 빼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그걸 영업소득세를 알려준 게 아니고 세율을 알려줬다는 것은 내가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옆에다가 순대이감을 써놓고 과세대상 소득 계산하는 거죠. 과세대상 소득 계산하는 거를 써놓고 풀어야 돼요. 그게 훨씬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푸는 겁니다. 자, 순운영소득이 얼마예요? 순운영소득이 1억 2천인가요? 순운영소득이 여기가 1억 2천이에요.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억 2천이고요. 자, 이 200만 원의 재산세가 있죠. 이거는 재산세 200만 원은 함정. 재산세 200만 원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여기서 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연간 융자 월부금. 월부금이 은행에 갖다 주는 거죠. 은행에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6천만 원이 부채 서비스, 원금이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천만 원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전이 되죠. 세전이 얼마예요? 세전이 6천만 원. 자, 이제 뭘 빼야 되는 거예요? 영업소득세를 빼야 돼요. 그럼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1억 2천만 원이고 대체충당금은 말이 없죠. 아무 언급이 없고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이 별 빼는 거죠. 자, 근데 거기 융자 이자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6천만 원은 원리금 합계고 융자 이자는 5천만 원이고 감가상각비는 얼마? 감가상각비는 2,500이에요. 그럼 7,500이죠. 그럼 1억 2천에서 7,500을 빼면 얼마예요? 4,500인가요? 4,500에 30%예요. 30%. 그래서 1,350인가요? 네, 1,350이네. 1,350이니까 여기는 4,65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에 20번. 자, 20번 이거 맞춰야 되죠. 이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 고려하지 않는 거. 자,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5개밖에 없잖아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5개가 뭐예요? 순수네. 그다음에 현가 회수 기간, 연평균 순현가 요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15가지 이상 되는 것이 나머지는 전부 다 화폐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는 거고 한 20개 중에서 5가지 요거 화폐시장 가치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재가치법, 기업, 내부승인법, 디귿, 수익성지수법, 미음 요렇게 해서 3개가 정답이죠. 이거요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이렇게 화폐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21번부터는 시간을 달리하겠습니다. S였습니다.